엄마 닮았다던 아이의 한마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다. 붕어빵 장사하는 여고생 앞에 나타난 재벌집 아이.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는 순진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감춰진 과거 그리고 차가운 겨울 거리 위에서 마주한 놀라운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죠. 전 늘 하던 대로 학교 끝나고 가방을 포장마차 뒤에 던져두고 비닐장갑 끼고 붕어빵 반죽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이 일이 제법 쏠쏠하거든요. 간판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사람들 목도리가 펄럭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기름 냄새 배인 앞치마를 묶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도 30개는 팔아야 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제 포장마차 앞에 딱 멈춰 섰어요. 윤이 나는 차체 번호판도 깨끗하고 엔진 소리도 조용했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더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보모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표엔 민우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이는 따뜻한 패딩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요, 줄 서세요. 학생이 먼저 튀어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줄? 지금 여기 손님은 저 모자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 틀을 뒤집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우는 제 쪽으로 다가와서 붕어빵 굽는 불빛을 신기한 듯 들여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붕어빵들. 아이 눈엔 그게 마법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우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줄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힐끗 보셨고 옆에서 호떡 사던 아저씨도 고개를 돌렸어요. 전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요? 보모가 황급히 아이를 잡아 끌었어요. 민우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우는 발을 버티고 제 어깨를 올려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머리도 이렇게 묶고 눈도 똑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 엄마를 모릅니다. 사진 한 장밖에 없고 그마저도 색이 바래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진이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그 할머니마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모는 제 앞에 지갑을 툭 내려놨습니다. 애가 착각한 거예요. 붕어빵 4개 주세요.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이 학생은 붕어빵이나 팔고 우리 애는 착각했으니까 빨리 계산이나 하자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붕어빵 틀 위로 손을 뻗으려 했어요. 위험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튈 수 있었거든요. 아, 위험해요. 전 재빨리 민우의 손을 막았어요. 그런데 보모가 제 손을 탁 쳐내며 말했습니다. 학생이 우리의 손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전 그냥 아이가 다칠까봐 막은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운전기사가 차 뒤쪽에서 조용히 한 발 다가왔다가 멈췄어요. 뭔가 불편한 기류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붕어빵을 포장지에 담았어요. 검은 SUV의 광택, 제 학교 가방의 해진 끈, 보모의 깨끗한 손톱, 제 손가락에 밴 기름때. 모든 게 대비됐습니다. 그때 보모가 카드를 내밀며 한마디 더 보탰어요. 학생이 이런 데서 일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전 계산을 하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공부요? 전 공부도 합니다. 학교 끝나고 3시간 일하고 밤에 도서관 가서 2시간 더 공부하죠. 주말엔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있지만 월요일 아침엔 시험도 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제 사정에 관심 없을 테니까요. 민우는 포장지를 흔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랑 닮았어.
머리도 이렇게 묻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요. 보모가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그만.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붕어빵 굽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민우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뒤로 비틀거리며 다시 제 쪽을 바라봤어요. 우리 엄마 사진 보여줄까요? 보모가 아이를 더 강하게 당겼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에 제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 사진이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사진 한 장 보여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닮았나? 민우 엄마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 그 집안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민우가 결국 보모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보여줄 거예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흰색 태블릿을 꺼냈어요. 보모가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민우는 이미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가족 사진이 떴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긴 생머리를 한 채 민우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환한 웃음,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머리를 묶은 방식까지. 민우가 화면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봐봐요. 여기요. 저는 붕어빵 집게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그 한 줄의 생각이 차가운 공기 위로 낮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그 바랜 사진 속 여자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확실하진 않지만 눈매가, 입꼬리가, 미소 짓는 모습이. 이분이 민우 엄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모가 서둘러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어요. 학생이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우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보여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찾고 옆 포장마차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보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태블릿에 위치 동기화 켜져 있습니다. 보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치 동기화? 그게 무슨 뜻이죠? 민우의 태블릿 화면엔 최근 촬영된 사진 목록이 자동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중 몇 장은 병원 복도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하얀 복도, 휠체어, 그리고 창백해진 얼굴의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제 눈이 그 사진에 닿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짧아졌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 아프신가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보모가 황급히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어요. 학생이 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이가 말한 그 닮은 사람이 누군지. 순간 보모의 얼굴에 완벽한 균열이 생겼어요. SUV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는 아이가 숨기던 태블릿 사진을 힐끗 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새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기름 묻은 비닐 장갑을 천천히 벗었어요.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보모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회의 일정 있으십니다. 하지만 남자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름을 왜 물어보는 걸까? 유나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유나성은요? 강유나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모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제 가셔야. 잠깐만. 남자는 손을 들어 보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성함은 혹시 기억하세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만 하셨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남자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이 누나 우리 집에 데려가요.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혹시 사진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 사진이요. 전 망설였습니다. 사진은 있어요. 학생증 뒷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보여주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있긴 한데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가방을 뒤져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때 탄 학생증, 그 뒷면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색이 바랬지만 얼굴 윤곽은 선명했습니다. 전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남자가 사진을 받아들고 손가락을 굳혔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사진을 응시했어요. 민우가 사진과 태블릿을 번갈아 보더니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맞지? 남자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맞아.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맞다고? 무슨 말이에요? 민우 엄마와 제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는 대체 뭐예요? 보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착오일 겁니다. 그냥 닮은 게 아니야.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 아내야. 민우 엄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엄마가 제 엄마라고요? 그럼 저와 민우는 남매인가요? 남자는 사진을 천천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었거든요. 남자는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는 조용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 잠깐 자리 비운다고 말하고 민우와 그 남자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그리고 조용한 음악.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자는 민우를 보모에게 맡기고 저와 단둘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제가 당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강지원 씨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대학 때 만났죠. 저는 재벌 2세였고 지원 씨는 장학생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결국 저는 부모님 뜻을 따랐습니다. 지원 씨와 헤어지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알게 됐어요. 지원 씨가 임신했다는 걸.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유나 씨. 전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지원 씨는 혼자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저는 비겁하게도 돈만 보내고 외면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뒤로 지원 씨는 연락을 끊었어요. 당신을 낳고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전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우는요? 민우는 제 정식 아내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3년 전부터 병을 앓고 있어요. 말기암이에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떠나기 전에 민우에게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원 씨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달 전에 찾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지원 씨는 당신 어머니는 제 아내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역시 암이었습니다. 말기예요. 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지원 씨를 찾아냈고 둘은 이상하게도 친구가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요. 아내는 지원 씨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딸을 찾아주고 싶다고.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우를 데리고 이 동네에 온 겁니다. 혹시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민우가 먼저 알아봤네요. 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 12층입니다. 그날 밤 전 병원에 갔습니다. 남자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12층 복도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희미한 기계음, 그리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남자는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전 문고리를 잡았지만 손이 떨려서 열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대신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실 안엔 2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한쪽엔 민우 엄마가, 다른 한쪽엔 제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둘 다 창백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엄마는 사진 속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전 천천히 다가갔어요. 엄마?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야, 유나야. 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엄마, 왜 저를 버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내가 있으면 내가 힘들어질까봐, 재벌집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봐.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옆 침대에서 민우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엄마는 정말 널 사랑했어. 매일 내 이야기만 했단다. 민우 엄마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곧 떠날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너희 모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미안하다, 내 아빠를 빼앗아서.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가 아빠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 넷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도, 민우 엄마도, 제 엄마도, 그리고 저도. 겨울밤 병실 안은 따뜻했어요. 그 뒤로 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포장마차 일 마치고 밤 9시쯤 되면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날마다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있을 땐 행복해 보였어요. 유나야, 내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엄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잘 키워주셨니? 네,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걸 다 해주셨구나. 고마운 분이야. 전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 침대에선 민우가 자기 엄마 옆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래요. 민우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민우 똑똑하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없구나. 민우 엄마도 제 엄마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병실 안은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두 엄마는 서로를 위로했고 민우와 전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남매야? 응, 아빠가 같으니까 남매지. 민우는 신기한 듯 웃었어요. 난 누나 있는 줄 몰랐어. 좋다. 전 민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이 만든 상황 속에서 태어났을 뿐이죠. 엄마가 정말 위독해진 건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준비하세요. 전 그날 밤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민우 아빠도 왔고 민우 엄마도 휠체어를 타고 옆 침대로 왔어요. 엄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는 용기가 없었어. 너를 데리고 당당하게 살 용기가 없었던 거야.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 내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혼자 떠났지. 그게 너한테 제일 미안해. 전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용서해요. 진심으로요.
엄마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 용서해주니? 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옆 침대에 민우 엄마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 딸 찾아줘서. 민우 엄마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생엔 친구로 다시 만나요. 그래, 꼭 그러자. 두 여자는 손을 잡았어요. 민우 아빠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구나. 사랑했던 사람을 버려야 했던 젊은 날, 돈과 지위 때문에 마음을 꺾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 사람을 무너뜨렸구나. 엄마는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유나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처럼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네, 엄마. 그리고 민우 아빠를 용서해줘. 그 사람도 희생자야.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전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엄마는 휠체어에서 제 어깨를 쓰다듬어 줬어요. 유나야, 울어도 돼. 엄마 보내드리는 거야. 전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민우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해 줬습니다. 외할머니 산소 옆에 엄마를 모셨어요. 비석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나를 남기고 떠난 엄마 강지원.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민우 아빠, 민우 엄마 그리고 포장마차 아주머니 몇 분.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민우 엄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시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민우는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누나, 엄마가 안 깨어나. 전 민우를 안아줬어요. 민우야,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가신 거야. 민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아빠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유나 씨,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요? 당신도 혼자고 민우도 엄마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됩시다.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제 길을 가야 해요. 민우 아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아빠의 딸이 아니에요.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키우지 않았어요. 외할머니가 키우셨죠. 그분이 제 진짜 부모예요. 민우 아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 민우는 사랑해요. 동생이니까요. 자주 보러 올게요. 유나 씨. 그리고 아빠,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본인을요. 민우 아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있어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도 희생자라고. 전 민우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민우 잘 키워주세요. 그게 엄마들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민우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전 원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포장마차 일을 계속했고 학교도 다녔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말마다 민우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숙제를 했어요. 누나,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민우 아빠도 가끔 들렀어요. 말은 많이 안 했지만 붕어빵을 사가며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아빠는요?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상처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는 사람들. 어느 날 전 엄마 산소를 찾아갔어요. 비석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전 잘 살고 있어요.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엄마처럼, 민우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민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고 이젠 붕어빵 굽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누나, 이거 뒤집으면 돼? 응, 조심해서. 민우 아빠는 회사 일을 줄이고 민우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주말엔 민우를 데리고 공원에도 가고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민우 아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고마워요. 왜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줘서요. 덕분에 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빠 스스로 용서하신 거예요. 민우 아빠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서먹할 때도 있었고 어색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린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해 겨울, 전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억 때문이었어요. 이곳에서 민우를 만났고 엄마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처럼 전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붕어빵 2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전 붕어빵을 포장하며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생 혹시 강지원 씨 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제 엄마인데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유나야? 네, 근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원이 친구였어. 대학 때 같은 과 동기였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있었어요.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지원이는 정말 착한 애였어. 늘 남 걱정만 하고 자기는 힘든 티도 안 냈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지원이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어. 아프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미 많이 안 좋았더라고. 할머니 그때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지원이는 말했어. 내 딸 유나를 부탁해.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세상이 대신 해주길 바란다고. 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만 했단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천천히 떠났어요.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민우와 민우 아빠를 만났습니다. 셋이서 엄마들 산소에 갔어요. 눈 덮인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요. 누나가 돌봐줘요. 민우 아빠도 말했습니다. 지원 씨, 수진아 고마워요.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전 행복해요.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우리 계속 가족이지? 응, 영원히.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엔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몰랐던 가족을 발견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유나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엄마를, 민우 아빠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남은 날들을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미워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기.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작은 것부터 용서해보기 말이 아닌 마음으로. 나 자신의 실수도 함께 용서하기. 주변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한마디 건네기.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